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콘텐츠 공룡 디즈니와 유니버셜이 생성형 AI 플랫폼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에서 양사는 미드저니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했다며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배심원 재판 그리고 향후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장에는 호머 심슨, 다스 베이더 등의 이 자사의 유명 IP가 미드저니를 통해서 무단으로 생성된 수십 장의 이미지 예시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전에도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플랫폼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드저니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을 둘러싼 산업계 전반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도 주목됩니다. 오픈 AI와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기업들은 공개된 웹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의 예외 조항 또는 공정 이용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정면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관행이 법적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즈니와 유니버셜 역시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은 콘텐츠 보호와 상업적인 통제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 그 출처와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콘텐츠 소유권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업계 표준과 법적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형 아파트 한 채에도 12억이 넘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특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년 새 약 24% 급등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형 중의 하나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른바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지난달 기준으로 12억 3,33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3.9%나 오른 수준입니다. 지난 같은 기간 84제곱미터 분양가의 상승률이 19.3%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더 가팔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소형 주택형의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수요 확대와 똘똘한 하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결합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국 평균 분양가는 4억 4,420만 원에서 4억 8,473만 원으로 9.1%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13.5%, 지방 5대 광역시는 1.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입니다. 지난달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는 5,69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10곳은 단 한 건의 공급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천과 울산, 세종 등 주요 도시들이 공급 제로 상태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5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고, 이어 대구와 전남, 경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형 아파트가 더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 아닌 고가 투자처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분양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 하락에 뱉임한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극명한 수익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7에서 14%대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수 하락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이른바 곧버스 ETF입니다. 이 ETF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떨어질 때 2배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지수가 연일 오르면서 해당 ETF는 13.01%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일 2698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지난 10일 2871포인트, 그리고 11일에는 2907포인트까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들이 순매수한 코덱스 인버스 ETF 역시 6.79%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코덱스 레버리지는 2,422억 원,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97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각각 14%, 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외국인 역시 2,240억 원 규모의 타이거 MSCI 코리아 DR ETF를 매수하면서 7%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 수익을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의 하락 베팅 강도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곧버스 ETF 순매수는 4일 633억 원, 10일 196억 원을 감소했고, 레버리지 ETF 순매도도 4일 1,142억 원에서 10일 67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승 추세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인은 하락, 기관과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한 결과가 이번 주 들어서 극명한 수익률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투자 전략 전환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흐름과 수급 동향에 대한 면밀한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가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피터 시프가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전략을 완전한 사기라고 직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전략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비판의 배경에는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최근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493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써 스트래티지의 총 보유량은 58만 2천 BTC, 가치는 약 826억 달러, 하나로 무려 112조 원에 달합니다. 평균 매입가는 약 7만 달러 선이며 현재 기준 약 53.65%의 미실현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셰프는 단순히 수익이 아닌 전략 구조 자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셰프는 이 전략은 끝없는 상승장이라는 전제에서만 작동한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구조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차입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만큼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부족으로 강제 청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081억 달러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에 묶여 있어 BTC나 회사 주가가 동시에 하락할 경우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시바이누 커뮤니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명의 마케팅 리드 루시가 시바리움 생태계에서의 보안 위협과 사기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단 하루 만에 무려 1,887%나 폭등했습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경각심과 함께 소각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시바이누의 마케팅 리드 루시가 SNS 플랫폼 X를 통해 보안 경고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바이누 생태계 토큰인 SHIB, 본, 리쉬, 트리트가 포함된 이미지를 첨부한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확인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트리트 토큰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자 루시는 안전하게 행동해라, 스스로 조사하라, 가짜를 피하라며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 이후 시바이누 소각률은 24시간 사이에 1,887% 급등해 약 458만 시바이누가 소각 전용 주소로 전송됐습니다.
커뮤니티는 즉각 반응했고 특히 두 건의 대형 소각 거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루시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 기반 NFT 플랫폼인 조라를 통해 시바이누 소각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도 소개했습니다. 시바리움에서 발생한 본 수수료 일부가 시바이누로 전환돼 자동 소각된다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하나의 신뢰 생태계로 성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카드로 꺼내면서 미국과 유럽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략적 자원 무기화 그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인해 자동차, 방산, 로봇 산업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각국이 그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포드, 일본 스즈키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 속도를 늦췄고 독일 폭스바겐은 협력사의 히토류 사용이 적은 부품을 찾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부품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토류 자석이 핵심인 드론, F-35 전투기, 로봇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중국발 히토류 자석 이슈가 로봇 옵티머스의 팔 작동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무역 협상에서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기업에만 조건부로 재개하되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배력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각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략 자원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무기까지 되는 시대, 중국의 이번 히토류 카드가 세계 공급망 재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을 멍청이라고 공개 비난하며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백악관 공식 행사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 수위가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휘발유차 규제 폐기 결의안 서명식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2달 동안 물가 상승 없이 880억 달러를 관세로 걷어들였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이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단기 국채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며 파월 의장을 겨냥해 멍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가짜뉴스들을 파월을 해고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저 느림보라고 부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현재 연준은 신중한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등 다른 지역이 잇따라 금리를 내린 점 등을 들며 미국도 조속한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선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 조짐을 근거로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연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대 금리차 과도한가? 이재명 대통령 이자 장사에 제동 걸까?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 없이 꺼낸 주제는 바로 예대 금리차, 즉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였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예대 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는 것이 아느냐고 질문했고 은행권은 과도한 이자 수익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예대 금리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예대 금리 차는 1.48%포인트,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작년 10월 1.30%포인트보다 오히려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2017년부터 2021년 평균을 보면 싱가포르가 5.11%, 홍콩 4.98%, 스위스 2.98%, 노르웨이가 1.18%, 한국이 2.01%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주요국보다 예대금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 다른 지표인 순이자 마진을 봐도 국내 4대 은행 평균 님은 1.57%, 반면 미국 대형 은행들은 평균 2.4% 수준입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 비판이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해외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꺼낸 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소비자 전가 비용 구조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대출 가산 금리 산정 기준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은행법 개정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각종 출연금을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경우 은행 임직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대 마진을 줄이면 결국은 다른 비용이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사회공헌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무조정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예대금리 차가 숫자로 보면 해외보다 크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의 수익 구조와 금리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향후 정책 변화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이 애경산업 인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번 인수 전에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대형 회계법인과 손잡고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기업 실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예비 입찰 마감일인 19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실사 및 전략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인수 검토는 창업주 김상열 회장의 장녀 김윤의 호반 프라퍼티 사장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장은 유통 및 호텔, 리조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애경산업의 생활용품, 화장품 브랜드 포트폴리오와의 시너지를 통해 유통사업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반그룹은 건설업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선, 식품, 유통, 숙박 등 비건설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인수는 이 같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한 번에 다양한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애경산업은 루나, 에이지2애니스, 2080, 케라시스 등 다수의 화장품 및 생활용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올해 1분기 매출 1,511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7%, 63.3%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및 애경자산관리가 보유한 애경산업지분 66.18%이며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매각 지분은 63.38%입니다. 애경그룹은 이 지분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약 1조 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 거래가는 약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현재 애경산업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소 높은 매각 희망가에 대한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1조 원은 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입찰 본격화 과정에서 매도자와 원매자 간 가격 간극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경그룹은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애경산업을 비롯한 자산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중부 CC는 시에나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거래가는 2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애경산업 매각도 약 8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제주항공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항공기 사고 이후 경영 악재가 지속되며 애경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자산인 애경산업 매각은 그룹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국제 유가가 16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1.52% 오른 배럴당 74.09달러, 8월물 브렌트유는 1.52% 상승한 75.3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유종 모두 장 초반 5에서 6% 가까이 급등한 이후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며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겨냥한 선제 타격에 나섰고, 이에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즉각 반격하며 양측 간 충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4일 오후에는 이란 남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14광구의 천연가스 정제 공장이 드론 공격을 받아 일부 생산시설이 멈췄으며, 수도 테헤란 인근 정유단지의 석유 저장소에도 불이 나는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오펙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조선이 지나는 주요 해상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유가의 추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골드만삭스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무력 충돌이 중동지 원역으로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0.43% 오른 온스당 3,446.94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4월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올해 들어 이미 31%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재정 적자,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한층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하락 출발했던 미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S&P 500 선물은 0.18%, 나스닥 100은 0.27%, 다우지수 선물은 0.08% 각각 상승 중입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 니케이 225가 0.88% 오르고 있는 반면 국내 코스피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번 이스라엘-이란 사태의 확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산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를 생산하는 고려아연이 최근 역사적인 첫 미국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통제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고순도 안티모니 20톤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선적했습니다. 해당 물량은 다음 달 미국에 도착한 뒤 현지 전문 수입업체를 통해 주요 방산 기업 등 10여 곳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출은 단기 계약인 스팟 거래 형태로 진행됐으며 고려아연은 이를 계기로 장기 계약 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0톤의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하고 내년부터는 월 20톤씩 연간 240톤 이상으로 수출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티모니는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무기 제조에도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전략광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이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35 전투기 미사일 경보 시스템에 들어가는 적외선 부품에도 사용될 만큼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소재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 부족이 심화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전체 안티모니 수입량의 6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산 안티모니의 등장은 미국의 전략광물 탈중국 전략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14년 안티모니 사업에 뛰어들어 순도 99.95% 이상의 고순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약 3,500톤을 생산했고 이 중 30%는 해외로 판매됐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971톤을 판매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5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미국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글로벌 전략광물 허브로서의 한국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이 법정 관리 중인 티몬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과 직무 전환 등으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보장을 약속했던 오아시스가 사실상 구조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지난 4월 서울 회생법원으로부터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초 비영업직 전원을 영업직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희망퇴직 신청을 공지했습니다. 특히 희망퇴직 결정에 주어진 시간은 단 반나절. 직원들은 고용 보장이 전제였던 인수 조건이 무색하다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티몬 전체 140여 명 직원 중 약 50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상당수가 비영업직 출신입니다. 한 퇴사자는 10수년간 기획 업무를 해오던 직원에게 갑자기 영업을 하라며 직무를 전환한 것은 결국 나가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자들은 오아시스가 물류센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교육을 강제했으며 일부는 이를 물류 업무 전환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 기간도 직원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아시스는 인위적인 인력 효율화는 없었다며 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팀원 인수 당시 500명 수준이던 인력이 5분의 1로 줄었고 추가 퇴사도 이어지고 있어 인적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희망퇴직은 조직 재정비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인철 팀원 관리인은 1년 넘게 문을 닫은 상황에서 플랫폼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인수자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티몬은 오는 20일 회생 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 출발 여부를 가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채권액 약 1조 2천억 원 중 102억 원만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라 주요 채권자 설득 여부가 인수 확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의 지형도가 16일 요동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셀트리온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2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95% 상승한 57,300원에 거래되며 시가총액 36조 7,0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35조 7,661억 원으로 밀려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총이 11조 원 수준으로 코스피 내 35위에 불과했으나 불과 반년 만에 200% 이상 폭등하며 대역전을 이뤘습니다. 작년 말 주가는 17,550원이었으나 이달 13일까지 54,600원으로 211% 상승했습니다. 특히 6월 들어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간 35% 급등했습니다.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반이 원전 본계약 체결과 함께 유럽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테물리 원전 수주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 원자력 간의 글로벌 원전 협력 합의로 대형 원전 주기기 수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매년 4조 원 이상의 원전 관련 기자재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원자력과 LNG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가스터빈 기술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시장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증권사 중 가장 높은 62,000원으로 제시하며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027년부터라는 분석과 함께 당장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국민 지급의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의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금액을 1차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에게 추가 금액을 얹어주는 2단계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1차 지급만 해당되며 나머지 90%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1차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 그 외 국민에게는 15만 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며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25만 원에서 35만 원 전국민 일괄 지급 방식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기존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의 신청 지급 체계를 보완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의 성패가 속도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내 최대한 앞당겨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추경안 통과와 동시에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부양 효과는 지금 속도에 비례한다며 시간을 다툴수록 경기 반등의 탄력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 예산안 처리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전국민 지급과 재정 여력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이 최종 선택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지형을 뒤흔들 초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SK그룹과 글로벌 클라우드 공룡 아마존 웹서비스, 즉 AWS가 손잡고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사업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36,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이곳에 총 100메가와트급 GPU 전용 AI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입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오는 8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1단계로 2027년 11월까지 약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먼저 가동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29년 2월까지 103메가와트 규모로 완공됩니다.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무려 6만 장이 투입됩니다. 이 같은 초대형 인프라는 단순한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글로벌 기술 기업이 손을 잡은 수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GPU 6만 장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청사진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 계획을 위해 SK케미칼로부터 해당 부지를 약 283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특히 울산 미포 산단 부지는 SK가스의 LNG 열병합 발전소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급이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 시스템에도 LNG 냉열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급 LNG, LPG 겸용 가스복합 발전소가 들어선 이 지역은 그 자체로 에너지 인프라의 메카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AI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SK와 AWS의 전략적 제휴는 국내 산업 생태계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방산업체 한화시스템이 미국 방산대 기업 노스롭 그루먼과 손잡고 차세대 다계층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노스롭 그루먼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방공 전략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꼽히는 IBCS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방산 강자입니다. IBCS는 육해공을 포함한 다수의 센서와 요격 체계를 하나의 작전망으로 통합, 다계층의 정밀한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요격 능력 그 이상, 이 체계는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 복합무기 위협에도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한화시스템은 이러한 글로벌 최첨단 방공기술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고도화된 레이더 기술을 결합했고 대한민국형 다계층 방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화시스템이 지난달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2 체계 개발 사업에서 다기능 레이더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점입니다.
이 다기능 레이더는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의 눈이라고 불리며 다수 표적을 실시간 탐지 추적하고 피하 식별 유도까지 수행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LSAM-2는 기존보다 요격 고도를 대폭 끌어올려 방어 범위를 최대 3배에서 4배까지 확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한 이 시스템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핵심 대응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미 MSAM, MSAM-2, LSAM 등 한국형 중장거리 요격 체계의 레이더를 개발 공급해온 만큼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 방공기술의 글로벌화와 미국 방산시장 진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한국형 방공망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나그룹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사내에서의 챗GPT 사용을 전면 승인제로 전환하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DS 부문은 지난 12일 전 임직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조건부로 허용되던 사용 정책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그간 삼성전자 DS 부문은 사내 PC를 통해 챗GPT를 일정 조건 아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입력 문자 수에 제한을 두는 등 일부 보안 장치를 마련한 상태였지만 실제로 내부 민감 정보가 챗GPT에 입력돼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책이 재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S 부문은 자체 개발한 AI 툴인 DS 어시스턴트를 사용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타의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4를 통합해 성능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의 사용성이나 성능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처진다는 내부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직원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적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는 이미 글로벌 대표 AI 툴로 자리 잡은 만큼 익숙한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 직원은 회사 제공 툴로는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얻기 어렵다며 업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안상 우려가 현실적인 만큼 회사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챗GPT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외부 서버 기반인 만큼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내 전 부문에서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DX 부문은 최근 경영혁신센터 산하에 AI 생산성 혁신 그룹을 신설했으며 각 사업부에도 AI 생산성 혁신 사무국을 구성해 맞춤형 AI 과제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사업부별로 약 300명 규모의 AI 크루를 운영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DX 부문은 일찍이 2023년부터 챗GPT를 사용을 제한했으며 자체 개발한 AI 가우스를 통해 보안 친화적인 대체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코딩 서비스인 클라인을 내부 배포하며 생성형 AI 활용 환경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DS 부문의 정책 변화가 전사적 AI 전략과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향후 내부 혼선과 기술 진화 사이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본사 전액 부담 할인전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점주들은 구사일생이라 표현할 만큼 반가운 숨통이 튀었습니다. 16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할인 행사 이후 해당 브랜드 가맹점 방문 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5% 이상 증가했습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행사에서도 고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7% 이상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할인 행사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에게 500원에 판매된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는 1,700원이지만 차액 1,200원을 본사가 전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점주들에게는 실질적인 손해 없이 대규모 홍보 효과를 안겨준 셈입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 배경에는 최근 수개월간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사제품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 지역 축제에서의 위생 문제, 그리고 백종원 대표의 갑질 의혹까지 연이어지며 가맹점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7개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더본코리아 주요 브랜드들의 매출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백다방은 최대 12.8%, 홍콩 반점은 18.3%, 한신부차는 13.8%, 역전우동은 1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백종원 대표 관련 의혹이 집중 보도된 시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 대표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상생 할인전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현장 반응은 뜨겁습니다. 백다방 서울 지역의 한 매장은 아메리카노 500원 행사가 시작된 이후 주문량이 평소의 10배를 넘었습니다. 김포의 한 홍콩 반점 매장도 평소 100그릇 나가던 짜장면이 행사 기간 중 하루 800그릇까지 팔렸습니다. 그러나 점주들의 웃음 뒤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할인전이 끝나고 다시 매출이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1년에 2번만이라도 정기 할인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객 인식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정기 할인점도 검토하고 있다며 신메뉴 개발 등 고객 재방문을 유도할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장기적인 매출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간의 갈등이 또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정책, 특히 전기차 의무화를 둘러싼 충돌이 불씨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 결의안에 대응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만 신규 등록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를 통해 추진됐습니다. 본타 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우리의 건강, 경제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6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간 연방법인 청정대기법보다 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이 예외 조항은 연방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검토법을 이용해 이 같은 예외를 무효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통해 결의안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는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주정부의 자율권을 둘러싼 이 법적 다툼은 향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미국 ETF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200억 원이 유입되며 비트코인을 제쳤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과 업그레이드 호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12일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 유입된 자금이 2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 1억 6,450만 달러를 크게 앞지른 수치입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ETF 유입액 1위는 블랙록의 ETHA로 1억 6,360만 달러를 기록했고 피델리티의 FBTC가 3,728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등 다른 주요 펀드들도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LVRG의 리서치 디렉터 닉 럭은 이더리움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더리움 파생상품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1,060억 달러로 비트코인의 805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가격 역시 상승세입니다. 이더리움은 2,800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팩트라로 확장성과 수수료 문제 해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발자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미뤘습니다. 도지코인, 헤데라, 아발란체 등 주요 프로젝트들이 심사 보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새로운 위원장 임명 이후 향후 어떤 규제 방향이 설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즉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고 블록체인 전문 매체 더블록이 보도했습니다. 심사 연기 대상은 비트와이즈의 도지코인 ETF, 그레이스케일의 헤데라 트러스트, 바네크의 아발란체 ETF입니다. SEC는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SEC가 솔라나 현물 ETF 관련 기업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솔라나 ETF가 2개월에서 4개월 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SEC는 최근 폴 애킨스를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시각을 보인 애킨스 위원장이 향후 시장 규제 완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XRP가 놀라운 온체인 활동 증가를 보여주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온체인 결제 활동이 단 하루 만에 117% 넘게 급등하며 무려 110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가격이 정체된 상태에서도 온체인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XRP 스캔 데이터를 살펴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XRP의 실제 결제 건수는 약 50만 건에 머물렀지만 단 하루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날 총 결제 볼륨도 4억 3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XRP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 본격적인 활동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가능케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등의 원인으로 기관 투자자의 진입, 대형 리테일 결제 수요 증가, 그리고 규제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복합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격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XRP는 6월 10일 기준 2.29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됐으며 하루 기준으로는 오히려 0.89%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의 급등은 단순한 유동성 조정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 회복 신호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과 함께 규제 명확성이 더해진다면 XRP의 가격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